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2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 관계로 제가 이제 오전 방송을 안 했어요. 오전 방송 안 하고 이제 오후 방송을 오늘은 이제 합쳐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빠삐용님이 일단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댓글로 여러분들 질문과 의견,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빠삐용님이 써주신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중국과 미국의 구도에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굴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암호화폐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요점이었으나 유튜브에 꽤나 유명한 다른 분은 오히려 미국보다는 중국이 패권을 잡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굴복할 거라는 예상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이제 미국이 중국을 굴복시킬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댓글을 썼는데, 답글을 썼는데요. 일단 이분 아마 찰리 브라운님 얘기하신 것 같아요. 찰리 브라운님 얘기하신 것 같고, 찰리 브라운님이 계속 이제 중국 쪽이 이 패권을 이제 잡아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일단 찰리 브라운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존중하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답글에 썼듯이 시장에 우리가 이제 매도와 매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도 좌파 우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양극단에 아니면 아예 반대 방향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뭐 일단 찰리 브라운님하고 저하고는 완전 뭐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럼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미중 화폐 전쟁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거다라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어떤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이렇게 화폐 전쟁을 주도해서 나가느냐, 아니면 중국이 미국을 제압하면서 나가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만약에 미국이 이겼어요. 미국이 이겨서 저는 뭐 내가 얘기한 대로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만약에 뭐 금리 시장으로 돈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펌핑이 된다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그거는 뭐 미국이 이겼다고 해서 제가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론 미국이 이길 수도 있고 뭐 중국이 이길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각자 견해가 다른 거고요. 그 부분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건 저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중요하지 않고, 일단 찰리 브라운 의견도 당연히 어떤 근거를 갖고 이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존중을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중국이 저는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중국이 이겨도 상관없고, 결국에 중국이 이김으로써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달러가 붕괴되고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더라도 저는 그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제가 자산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뭐 축구 이기면 좋잖아요. 좋긴 좋지만 일단 저는 솔직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나랑 뭐 특별하게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젊었을 때 저도 되게 열렬히 응원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 미국, 사실 뭐 중국하고 미국은 또 우리나라랑 물론 관계 있지만 중국이 이기든 미국이 이기든 저는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저는 이제 미국이 이 시장을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를 주도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패권을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최종 목적은 뭐냐? 그 미국이라고 하기보다도 사실은 그 미국 배후에 있는 그 FRB의 그 이사회의 구성원들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일루미너티라고도 얘기하고 하는 그 구성원들, 그 금융 세력들, 그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세계 시장에서 원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그 중국 시장, 중국 금융시장, 자본시장 개방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외국인한테 자본시장을 개방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다가올 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이 세계가 안정화되면서 성장해 나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보는 그 근거랑 몇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그 위안화, 달러 대 위안화 차트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 대 위안화 차트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번 제가 미국 이제 그 위안화 차트가 왜 위안화 차트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뭐 7위안은 넘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지금 거의 마지노선에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마지노선에 가까운 위치고 지금 이제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위안화 약세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위안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위안화 약세로 가게 됐을 때는 저는 중국의 그 자본들이 결과적으로 빠른 속도로 위안화 약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위안화 약세가 가속화되면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렇게 됨으로써 중국이 이 금융시장을 개방 안 할 수가 없다. 금융시장을 개방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트가 좀 늦게 나와서 저 차트를 지금 나왔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일봉으로 먼저 보시면요. 지금 계속 뭐 이 7위안 언저리에서 계속 있습니다. 7위안 언저리에서 계속 있는데 지금 이 위치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이제 IMF 때 그 위치랑 거의 흡사하다. 제가 주봉으로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큰 그림으로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현재 위치가 이제 보시면 달러당 위안화가 이렇게 위안화 약세를 띠다가 이렇게 안정권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위안화 이제 강세 국면으로 왔죠. 위안화 강세 국면으로 왔습니다. 강세 국면으로 오고 이제 6위안에서 이제 7위안에서 거의 이제 10년을 머물렀어요. 6위안에서 7위안 사이에서 10년을 머물렀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위치가 어떤 위치냐라고 보면 제가 지금 로그를 적용했는데 적용 안 해도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보시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 위안화가 이미 저는 이 추세가 돌파가 됐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추세가 돌파됐다. 그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윗 방향으로 이제 위안화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모양이 제가 우리 원화 차트랑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모양이 뭐냐면 우리나라 원화도 1996년도에 그 900원대 환율 800원에서 900원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습니다.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W자 모양으로 움직였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저점을 높였었어요.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W인데 이 오른쪽 W 모양이 폭이 좁은 W자 모양을 보였었고 이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전 고점이었던 9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냥 900원이라고 할게요. 900원을 돌파하자마자 이제 그냥 여기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00원까지 이렇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2,000원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IMF를 맞이한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상황과 이때 차트 모양이 우리나라 이제 원화 차트 모양과 굉장히 흡사하다. 굉장히 1996년도, 97년도 위치와 지금 중국의 이 위안화 위치 모양이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흡사하고 이미 이 추세를 지금 돌파했다는 거죠. 추세를 돌파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일 수 있잖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몇 가지 제가 보는 그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12월 달에 했고 또 내년에 이제 이 두 차례 더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중국도 이제 금리 인상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고, 결국에 금리 인상을 하면 중국이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이제 빚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방 부채랑 그 회사채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빚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시켰을 경우에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고고, 일단 외환 보유고도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중국이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 정도 있었어요. 4조 달러 정도 있었는데 지금 1조 달러 정도를 풀면서, 1조 달러를 인민은행에서 풀면서 어떻게 보면 그 7위안 넘어가지 않게끔 막고 있었습니다. 7위안이 넘으려고 할 때마다 달러를 외환 보유고를 풀면서 막았어요. 근데 이제 1조 달러가 들었다는 거죠. 그럼 야, 3조 달러 충분하지 않냐?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IMF 때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온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채권 연장을 계속 해주던 그런 곳에서 연장을 갑자기 이제 중단하고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지금 3조 달러도 우리나라도 그 당시 97년도 초기에 충분히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일시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일시에. 그래서 중국도 저는 그렇게 될 일단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1조 달러를 풀어서 막았지만 제대로 막고 있지 못하다. 그 아까 이제 위안화 차트, 달러 대 위안화 차트를 보면 제대로 막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금리를 이렇게 지금 오히려 이제 인하된 상태에서 2016년도부터요. 인하된 상태에서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올리지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그럼 금리 더 이상 인하는 하지 않지 않았냐. 금리 인하를 안 했지만 지급준 비율은 지속적으로 계속 낮췄습니다. 그래서 약간 돈을 계속 시중에 풀었어요, 중국은. 왜냐면 그 돈을 풀지 않으면 지금 꼬꾸라질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이렇게 지급준 비율을 풀었습니다. 지급준 비율을 지금 20이 넘는 이 위치부터 해서 지금 17, 8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지금 14.5까지 지금 계속 지급준 비율을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다시 이제 내년에 금리를 인상하게 됐을 때 중국은 금리를 인상을 따라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또 지금 지급준비를 낮추거나 아니면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아마 엄청나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금리를 인상하느냐? 지금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금리 인상을 못하면서 오히려 지급준비율을 낮췄죠. 그건 뭐냐면 지금 지급준비율을 금리 인하는 못하더라도 지급준비율까지 그냥 고정시켜 놓으면 망할 기업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지급준비를 계속 낮추면서 지금 버티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이 만약에 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무너질 기업들이 아마 속출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채 현황을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잠시만요. 보시면 지금 이게 2016년도고요. 물론 미국도 20조 달러에서 46조 달러, 48조 달러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몇 배 올라갔죠? 뭐 2배 좀 넘게 올라갔다고 하자고요. 근데 중국은 어떠냐면 중국은 2001년도에 1.7조 달러에서 지금 2016년도에 25.5조 달러고요. 지금은 30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빚을 늘렸어요. 빚을 늘린 상황이고, 만약에 25.5조 달러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이제 이자 비용이 얼마냐는 거죠. 이자 비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2경 5천조. 그러니까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도 2경 5천조가 넘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이자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 감당하기 쉽지 않고, 그 기업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를 계속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중국은. 그리고 이제 몇 개 자료를 더 보여드리면, 지금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이제 현재 2015년에 나왔던 자료긴 한데요. 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국이 거의 미국의 GDP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까지
뭐 바짝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 간다라고 하면 2026년이 되면 중국이 이제 추월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을 추월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타이밍에, 그러니까 10년이 넘어가면 다음 10년 뒤에는 미국이 이제 중국을 컨트롤 못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중국을 제압을 해야 된다. 제압을 해야 돼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경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끝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뭐 금 보유량이 이제 6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드러난 금 보유량이고요. 실제 중국이 그 인민은행을 통해서 계속 2012년도부터 인민은행을 통해서 그 계속 이제 금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거 드러난 거 말고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금 시장으로 이 돈이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중국이 이제 계속 매집한 그 금의 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중국 회사채 이제 부도 건수 및 금액이에요. 2017년도 전체 건수가 26건인데요. 근데 2018년도 상반기만 21건이 나왔어요, 지금. 21건이 나왔고, 중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계속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국이 이제까지 그 중국 지방 정부들이 이런 계속 고속 성장을 계속 이끌어 왔었던 건 뭐냐면 건설 그리고 토목 공사에 계속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유령 도시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얼핏 기사에서 봤었을 때는 중국에 지금 16억 인구 정도 되려나요? 근데 30억 인구가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아파트라든가 집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계속 집을 짓고 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유령 도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품들이 지금 이제 빠져야 된다. 중국은 빠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런 인프라 투자도 되지 않는 거죠. 이제는 되지 않으면서 이런 게 이제 그 중국 성장이 멈추면서 같이 여러 가지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기사를 이제 공유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냐면 그 지금 중앙 썬데이 그 인터뷰 기사 내용입니다. 그 중국 경제적으로 내부 외환을 겪고 있다. 먼저 밖으로는 미국과 무역 전쟁, 그리고 안으로는 기업의 외채 문제가 심각하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질 경우 외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추세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 외환 위기에 중국이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타협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뭐 별거 없었죠. 90일 연기만 됐습니다. 기업이 이제 외화 자금을 얼마나 빌렸었길래 시진핑이 이렇게 다급할까, 이런 의문을 품고 케빈 라이 다이와증권 홍콩 수석 이코노미스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질문을 했어요. 중국에 자금이 흘러 넘쳤다. 왜 달러나 유로화 자금을 3조 달러나 끌어다 썼을까? 중국에도 이제 돈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썼냐? 공식 통계상으로는 중국 일반 기업이 해외에서 빌려 쓴 자금만도 1조 달러, 약 1130조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중국은 공식과 비공식 통계 사이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나? 웃음. 내가 추정한 중국 기업의 외채는 3조 달러 정도 된다. 공식 통계보다 3배 정도 많다. 중국은 그 공산당, 그러니까 국가 기업들에게는 돈을 이렇게 잘 빌려준대요. 근데 그 국가 주도하에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돈을 빌려 쓰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죠. 그 그림자 금융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 그림자 금융으로 들어온 그 외국 자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그럼 빌려 썼냐, 중국 정부가 모르고 있는가.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조세 포탈 지역인 케이먼 제도와 홍콩, 싱가포르의 외채 규모가 3조 달러 이상 늘어났대요. 근데 이런 도시국가 정도인 곳에서 그토록 많은 외채를 끌어다 쓸 이유가 없다.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 기업들이 현지 법인을 빌려서 달러 빚을 썼다는 거죠. 중국 이런 케이먼 제도에 법인을 만들고, 당연히 중국 이자 아까 보셨잖아요. 4.3%였나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미국, 유로존, ECB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였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여기서 만약에 유로화라든가 달러 가치가 상승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자도 거의 없는 이런,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이자도 거의 없는 이런 뭐 유로화라든가 아니면 달러화를 빌려 쓰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운이 좋으면 오히려 달러화 가치가 아니면 유로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위안화보다. 그렇게 했을 때는 빚도 덜 갚고 거기에 플러스 이자도 위안화보다 훨씬 덜 낼 수 있다. 어차피 위안화 중국 정부가 이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로 빚을 내는 거는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해외 법인을 만들어서 썼던 겁니다. 그럼 주로 어떤 기업이냐? 대부분 이제 수출 기업 대부분이 외채를 빌렸었고, 그런데 내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에버그란데와 H&A다. 이 두 기업이 특히 달러 자금을 많이 끌어다 중국에 투자를 했대요. 중국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에버그란데는 이제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 회사래요. 1990년대 중반 광저우에서 설됐지만 K먼제도에 본사를 두고 있고, H&A 그룹은 금융과 부동산 개발, 호텔 경영 등을 하고 있다. 두 회사가 값싼 이자 부담이 적은 달러 자금을 빌려다 중국 부동산 개발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중국에다가 지금 막 부동산을 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리조트 건설하고 막 이렇게 개발한다고 하자고요. 이렇게 됐을 때 갑자기 이제 위기가 닥쳐서 달러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돈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갈 돈은 1년에 딱 끝나는 이런, 오히려 주식이라든가 뭐 암호화폐라든가 해서 내가 그냥 안 되겠다 하면 털어버리고 당장 2, 3일 뒤에 돈을 출금해서 달러 빚을 갚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딱 시작하면 달러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건설이잖아요. 건설이고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다 보니까 돈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최소 2년에서 3년씩 장기간 이제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국 달러가 7위안을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바로 빼서 중단시켜서 갚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 그러면 이런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다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위기가 왔을 때 결국 이 중국 기업들이 돈을 빌려 쓴 뭐 유럽 그 도시뱅크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 관련된 이제 은행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돼서 그런 은행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중국발 아니면 유럽발 이번에는 이제 위기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2017년 말 중국 부채 규모가 32조예요. 32조 달러. 정부가 6조 달러, 그리고 이제 기업 외채가 이제 20조 달러, 그리고 가계가 이제 6조 달러. 그래서 뭐 정부도 적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빚지고 있는 이 빚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달러가, 특히 이제 달러 빚을 많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조상 달러 빚을 이제까지 썼을 때는 크게 뭐 리스크가 없다라고 봤었어요, 이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보세요, 만약에 달러 빚을 이 타이밍에 썼다라고 하면 2000년대 막 초에 금융위기 지나고요, 이때 달러 빚을 썼으면 오히려 이득인 겁니다. 갚을 때는 여기서 갚았다고 하면 이득이었던 거죠. 이런 데서, 이런 타이밍에서 이득이었기 때문에 이자도 싸고 오히려 갚을 때는 덜 갚고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이제 위안화 강세였으니까요,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겁 없이 썼다. 요 트렌드 안에서요. 요 트렌드. 지금 제가 이렇게 추세를 그렸던. 근데 이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됐다.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된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이 그려지는 거죠. 이 채널을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로 가던 이 채널을 지금 돌파가 된 겁니다. 돌파가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뭐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7위안을 돌파가 되면 우리나라 그 원화 차트처럼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슈팅이. 그 이유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불어난 중국의 이제 그 달러 그 빚하고 중국 정부와 이런 기업들이 회사채 빚이 너무 이제 부풀어져 올라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금리 인상이 조금만 되더라도 그 자산 버블이 확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저번에 한번 포브스지에 보시면 2016년도 부자들 순위에는 중국하고 홍콩 쪽 부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뭐 4명, 5명 안쪽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뭐 1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부동산으로, 중국과 홍콩의 부동산 기업들 재벌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만큼 거품이 지금 많이 낀 상태다. 중국 부동산하고 홍콩 부동산에 거품이 많이 낀 상태고, 그런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그런 거품을 그 금융 세력이 한번 회수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는 시각을 말씀을 한번 쭉 드렸고,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이제 중국이 그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금리를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할 게 또 뻔한데, 금리를 인상하고 얘네들이 이제 금리를 계속 인하한 상태로 유지한다? 이 금리를 계속 인하한 상태, 이것도 쉽지 않고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미국하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인상하면 지금 아까 이제 보셨던 기업들의 그 회사채,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냥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은 금리를 이제 인상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말은 전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요 얘기를 좀 이제 길게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제가 뭐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제 말대로 100%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디까지나 이것도 제가 그냥 이 시장을,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제가 입장에서 제 생각을 넣어서 풀이를 했을 때는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똑같은 어떤 사실,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도 한 가지 사실을 해석하는 거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고, 전 경제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그 찰리브랑님 의견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실제로 이제 그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얘기는 빠삐용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단디님이 그 이평선 설정은 제가 어제 차트 설명 때 이평선 설정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송기봉님이 이제 차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 차트 볼 때 저보고 이제 뭘 주로 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릴 겸 제가 이제 송기봉님 또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으니까 같이 이제 보는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트 기술적 분석 대가의 한계 이론. 박스권에서 통한다. 2. 바닥권에서 맥점을 잡아낼 수 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한 보조지표 활용법. 3. 고점을 명확히 예측할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이제 대단한 거죠. 두 가지 외에 그 이상은 없습니다. 대세 상승장엔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술자는 대박을 칠 수 없는 한계에 노출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를 읽어내는 힘이 필요하다. 제 전공 과목은 역배열 차트이고 보조지표 2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 오래 하시고 노련하셔도 결국 이제 사용하는 보조지표는 2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조지표 수십 개를 공부해봤지만 지금 사용하는 건 단순합니다. MACD, 오실레이터 겸용,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RSI도 그때 보셨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저도 이제 뭐 MACD나 뭐 스토캐스틱도 보긴 하지만, 이것도 보조지표는 저는 뭐냐면, 보조지표는 진짜 보조다. 보조지표는 그냥 보조적인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지, 이거를 너무 신뢰해서, 이제 특히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뭐 4시간 봉 매매를 하는데 이런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승장 초기에 보조지표에 대한 잘못된 수치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던 물량들을 다 털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그 추세선과 이평선과 이제 거래량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인 거예요. 전체적인 돈의 흐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는 게 이제 기술자의 최대 난제다. 이렇게 차트로 분석을 하는 분들의 최대 난제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경제 전문가를 선별해서 공부를 하고 흐름을 같이 하며 기술적 분석의 한계를 넘어서려 공부를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송기봉님 이 얘기를 읽어드린 거는 이렇게 투자 경험이 오래되시는 분들도 결국에 이제 이용하는 보조지표는 2개인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놓고 다 적용하다 보면은 내가 판단하는 게 오히려 힘들어져요. 판단하는 게 오히려 힘들어지고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거는 오히려 이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상승장 초기에 아니면 하락장 초기에
오히려 이제 내가 반대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차트를 뭘 보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거버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하락장 끝났다고 보시나요? EK가 계속 걸리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하락장 끝났다고 이제 보지 않습니다. 물론 끝났을 확률이 높긴 한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상승장이 시작해야지 하락장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상승장이 언제 시작되느냐? 여기 이제 푸드히터님 써주셨어요. 20주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꺾어져야 저는 이제 확실한 상승장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좀 공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그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서 먼저 BTC 마켓에서 전고점을 치고 가는 종목이 나와주면, 그러면 상승장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여지가 높아졌다. 거기에 플러스 20주 이평선까지 돌아서면 상승장으로 갔다. 상승장으로 갔다는 얘기는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그 DYL님이 이제 써주셨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예전 차트를 대비해서 비트로 교체를 하셨는데 그냥 과거의 지표라서 그렇게 믿고 실행을 하신 건가요? 저기서 제가 이거 이해를 못했었는데 아까 이제 그 와사비님이 비슷한 질문을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뭐냐면 이거 같아요. 지금 제가 이더리움을 BTC 마켓에서 0.025에 비트를 이더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0.035에 다시 이제 비트로 교체를 했는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 디와이드님 얘기는 여기서 다시 이제 안 떨어질 수 있고 그냥 여기서 이더가 쭉쭉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시 그 이더를 매도를 못 치고 이더를 매도해서 비트로 못 바꾸는데 어떤 기준으로 팔았냐, 그냥 과거 차트만 보고 한 거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사비님도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좀 중요한 내용 같아서 제가 잠시 뒤 차트 설명 드릴 때 같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충희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시총 100위권 밖에 있는 작은 알트들은 언제쯤 날아갈까요? 기관들이 만약 들어오면 작은 알트코인에도 관심을 가져줄까요? 기관들은 주식 투자할 때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기업들은 아예 포트폴리오 편입을 시키지 않는 걸로 아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렇게 포트폴리오 기준을 짜겠죠?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상승장 시작 전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 알트 몇 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그 다음 나머지 알트, 그 다음에 이제 ICO 순서대로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패턴대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시총 작은 알트들은 그러니까 이제 비트가 먼저 올라가줘야지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은 거겠죠.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면 이 소형 알트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거냐. 일단 기관들이 ETF 뭐 상품을 만든다고 할 때는 보통 상위권, 시총 상위권 종목들로 편입을 합니다. 편입을 하지만 이제 아마 이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소형주, 그러니까 소형 알트코인들을 구성해서, 소형 알트코인 중에서 괜찮은 코인들을 구성해서 만든 ETF 상품, 아니면 어떤 뭐 섹터별로 나눠서요. 섹터별로 뭐 플랫폼 관련, 아니면은 뭐 뎁에서도 VR 관련, 뭐 AI 관련 이런 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섹터별로 나눠서 또 ETF 상품을 구성하는 그런 상품들도 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럴 때는 소형 알트코인들도 담기겠죠. 그러나 이제 ETF 초기에는 대형 알트들이 우선적으로 담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요, 곰S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방송을 이제 전부 돌려봤는데 웨이브가 차트가 좋다고 하셨을 때 그 당시 좋은 기준은 어떤 식으로 잡으신 건가요? 뭔가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닌 것 같았는데 차트상 어떤 흐름을 보시고 상황을 파악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판단하신 이후 결과는 달랐더라도 그 당시 좋은 흐름을 보신 그 기준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일단 제가 이제 차트를 이 일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감으로 아는 분명히 기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냥 지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뭐 저항을 돌파했거나 아니면 수렴 중에서 삼각 수렴 중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뭐 상방 돌파했거나 하락세경에서 돌파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과거 패턴 중에서 비슷한 패턴이 있었는데 그때 비슷한 패턴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예상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완전 역배열되는 상태에서 지금 추세선상 장기 채널상 너무 바닥에 있어서 비트코인처럼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너무 싼 영역이다 라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이제 저는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따 웨이브 차트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아마 제가 그 11일 날인가 12일 날 웨이브 설명 드렸을 때 그때 영상을 보고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스탠님이 보조지표 뭐 보냐고, 그리고 MACD랑 스토캐스틱도 이제 좋은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그 홍기봉님도 이제 스토캐스틱하고 MACD 보신다고 했고요. 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고 있는데 뭐 다른 보조지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단순화시키는 게 좋다. 보조지표 사용은 단순화시키는 게 좋고,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진짜 보조지표는 보조로만 사용돼야 된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김웅기님이 제가 이제 뭐 매매를 뭐 저 덕분에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제가 리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가 매매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보신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0.2개 늘리셨다고 했는데 보세요. 이더리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제 지금 이더를 매도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을 짧게 자른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이더리움 설명 드릴 때 좀 더 추가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리고 와사비님이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S&P 500 이번 주 주봉 200 이평선 서치하면서 전고점 대비 약 220% 하락입니다. 비트는 주봉 200 이평선 치고 반등했는데 S&P 주봉은 어떤 패턴을 보일지 기대되는 다음 주입니다. 개인적 관점에서 S&P 500은 200 이평선에서 데드캣 바운스를 보이다가 추락한 2008년도 상반기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 데드캣 바운스가 뭐냐면 하락장에서요, 하락하다가도 한 번씩 반등을 해준다는 겁니다. 한 번씩 반등을 해주는데, 이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반등을 해줄 땐요, 고양이가 땅에 떨어졌어요. 높은 곳에 떨어졌을 때 그 충격에 의해서 반등합니다. 근데 이미 고양이는 죽었어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반등을 한다고 해서 이거 다시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 상반기 느낌이 난다 라고 하면 이제 일단 202평선에서 반등을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으로 봐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채널 하단부는 다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13,000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악재가 이제 늘어났는데 지금 어제 이제 미국 다우지수가 이제 650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일본도 지금 5% 정도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흐름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그런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정리를 해주고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 악재가 늘어났다. 미국 경기 이제 10년 주기설, 장단기 금리차 역전 됐죠. 중국의 이제 과도한 부채, 아까 처음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산시장의 과잉 버블, 이것도 이제 중국 부자들, 부동산 부자들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과도한 부채, 미국도 마찬가지로 부채가 뭐 중국보다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미국 정부 부채만 이제 21조 달러입니다. 21조 달러. 거기에 플러스 이제 미국 서부 안드레스 지진 때 뭐 지진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겹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와사비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중요해서 제가 이제 오늘 차트 설명 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비트 시장에서 이더의 상승을 보면 아래 패턴이 목격이 됩니다. 패턴 첫 번째 패턴 일봉에서 15이평선이 52평선을 역배열해서 정배열로 풀어주며 이더가 이제 대세 상승한 거예요. 역배열로 돌아서기 직전까지 상승하는 패턴이 있어 왔습니다. 일봉 15, 50, 120, 200 이평선이 역배열상에서 비트 시장에서 이더의 바닥 확인 후에 15, 50 이평선이 정배열화가 상승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과거 자료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와사비님 의견은 뭐냐면 지금 이더리움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기에는 이더리움이 지금 너무 싼 가격이 아니냐, 너무 싼 가격이 아니냐. 적어도 이더리움이 1비트가 0.085 이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쭉 보면 1비트가 한 9이더 정도, 1비트가 9이더 정도의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가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교체해서 내가 한 9개 이더를 가지고 1비트씩 교체하는 전략을 지금 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차트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더리움 차트를 먼저 볼게요. 제가 일단 그 이더리움 차트를 업빗에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지금 여기 investing.com에서 차트를 열었습니다. 열었고요. 지금 이제 로그 적용된 것까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investing.com에서 이제 열었는데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제 이더리움 전체 이제 2016년도부터 해서 15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지금 와사비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까지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봤던 위치는 어디였냐면 이더리움 위치가 현재 제가 봤던 위치는 현재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2016년도 8월달인 거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요.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지금 와사비님이 의견을 주신 건 지금 와사비님 여기인 것 같다. 지금 바닥을 치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라고 이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야 지금 여기 위치면 지금 이제 5일선 15일선 역배열 5일 15일 120 200일선 다 역배열 되어 있습니다. 역배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치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홀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더리움을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김훈기 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다시 비트코인으로 교체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도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다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여기서 이제 매수했던 거에서 이더리움 매수했던 거에서 일단 반만 정리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반은 정리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더리움으로 교체했던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 물량은 또 홀딩을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이 당시에 이제 제가 분할로 교체할 때 교체를 안 했던 물량들이 있던 거예요. 이더리움으로 그냥 들고 있던 물량들, 그 물량은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 왜냐면 어느 정도 제가 아무리 뭐 이 차트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제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포트에 편입을 해 놓은 거예요. 물론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요. 그럼 제가 이제 지금 이 위치로 보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추세선을 그린 걸 보시면요, 일단 지금 이 고점 그림에서 이때 고점 2016년도 3월 고점, 5월 고점 있는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세선은 2017년 6월 그리고 2018년 1월 고점들을 있는 추세선이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2016년 1월달 그리고 중간에 2016년 4월달 이렇게 추세선을 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추세선은 이렇게 같은 패턴의 위치로 추세선을 그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린 추세선 위치들을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그럼 이 추세선이 이제 제가 그린 상황에서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 형태 움직임을 보였어요. 2016년도에요. 그럼 저는 지금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다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넘어가지 못했어요.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제 박스 형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스 형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럼 이 패턴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패턴도 저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상승하고 눌러주고 상승 눌러주고, 그러니까 엘리엇 오파하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물론 여러가지 이제 파동으로 그냥 나왔는데 그냥 그릴게요. 크게 내려왔습니다. 조정받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이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내려왔다가 그냥 바로 꺾인 게 아니라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 반등 나와주고 그 다음에 꺾였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위치도요. 일단 이건 지워놓고요. 현재 위치도 1파, 2파, 3파, 4파, 5파 하고 조정하고요. 물론 여기 조정에도 여러 가지 파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올라오고요. 내려오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서 꺾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와서 꺾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꺾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16년도도 그런 패턴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금 패턴대로 이제까지 나왔다 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저는 일단 과거 패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추세선을 올라오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박스 형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위치가 이제 지금 여기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내려와도 얼마 내려오지 않아요. 않는데 지금 지금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 움직임, 박스권 움직임은 저를 어떻게 보냐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하면서 서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가격으로 0.030에서 0.037 요 라인에서 왔다 갔다 서로 진동폭으로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옆으로 눕는다는 거죠. 비트랑 이더가 같이 상승하면서요. 그러다가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 비트가 먼저 전고점을 치고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저는 이 BTC 마켓에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하락할 거다. 원화 가격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데 하락할 거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박스 형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거죠. 하락하고 이 자리가 저는 한 0.02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비트가 한 52더 정도 그래주고 바닥 확인해주고 올라와주고 이제 이렇게 상승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3파, 이렇게 5파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 이더리움 설명드릴 때 그 로그 적용해서 설명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전에요. 지금은 이거는 이제 로그가 적용이 된 거예요. 로그가 적용이 됐는데 제가 이제 로그를 잠시만요. 없애고 이 차트도 죄송합니다. 추세선들을 다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이제 로그를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현재 위치가 이제 지금 로그가 적용된 겁니다. 로그가 적용됐는데 지금 제가 보는 위치는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박스 형태 움직임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여기였죠, 이 당시에. 그리고 지금 위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2016년도에 지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터치했죠. 요 위치가 물론 이때보다 낮습니다. 지금은 이때보다 오히려 높아요. 약간 2017년도 11월 달보다 약간 높고 거의 뭐 비슷하긴 한데요.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지금 여기서 박스 형태를 보이다가 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이 0.025 라인 0.025 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을 이제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다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을 먼저 설명드렸고, 지금 아까 이제 와사비님이 얘기해주신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와사비님은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어피 차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웨이브고요.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을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려놨고 지금 이제 완전 역배열이 됐어요. 빨간색이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초록색 50, 120, 200. 그리고 와사비님이 이제 여기 위치로 보고 있어요. 2016년도 12월 빨간색 15, 50, 120, 200 완전 역배열 된 상태.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와사비님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반등이 나오고 좀 더 이제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다가 이런 흐름, 바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이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냐면 이더리움 비중을 어느 정도 두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게 보면 2017년도 그 1월달 2017년도 1월달과 비슷한, 이제 그러니까 2016년도 12월 달과 거의 흡사한 패턴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BTC 마켓에서.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뭐 나쁜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더리움이 먼저 가고, 물론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을, 내가 비트를 물량을 이더리움으로 많이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상승물을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비트 상승물을 또 먹는 게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에 이제 이더리움 갖고 있는 물량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먼저 BTC 시장에서 비트코인보다 먼저 상승을 해줘도 우리 나쁠 거 없다. 대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이더리움도 일정 부분은 보유를 해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라왔다라고 해서 박스권 매매를 할 때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가지고만 이제 그 매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0.037까지 찍고 교체 매매를 했고, 여기서 이제 이 50일 이평선이요, 좀 확대해서 보면 50일 이평선까지 눌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당시에도 만약에, 물론 이제 이 흐름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 만약에 이제 이 흐름대로 가려면 근데 이때도 모습은 비슷해요. 이때도 이제 그 200일 이평선 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내가 이더리움으로 다 교체를 만약에 올라와서 다 해놓게 되면, 일정 부분 여기서 다시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가면서 이더리움이 조정받을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분을 오히려 이제 놓치는 또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잘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일단은 이더리움은 일정 부분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트 물량으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 물량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비트가 만약 100이라고 하면 100에서 원래 이더리움 갖고 있던 거는 그대로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100에서 지금 제가 30%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30% 정도 되는 물량만 비트를 지금 이더로 교체를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지금 잠시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2016년도에 너무 크게 확대했나? 예. 죄송합니다. 2016년도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보는 위치는 여기로 보고 있어요. 여기 현재 여기로 보고 있는데, 지금 8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는데 어때요? 51선 이렇게 돌아 나갑니다. 51선 이렇게 돌아 나가요. 그래서 51선까지 눌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51선에서 다시 이제 이더리움을 교체할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매매하는 물량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박스권에서 매매하는 물량에 한해서만. 여기서 다시 이제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0.030이에요. 0.030에 다시 이제 이더리움을 저는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다시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0.035, 0.037이 오면 다시 또 교체를 하는 겁니다. 다시 내려오면 또 교체를 하고요.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때 이제 이후에 내려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교체를 하겠죠. 하고 나서는 여기서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날아간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그냥 분할로 내려올 때마다 뭐 1비트가 40이더, 1비트가 45이더, 1비트가 이제 50이더. 그래서 저는 이제 50이더를 거의 맥시멈으로 보는데 50이더 정도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물량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량, 그러니까 한 10% 정도 물량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비트를 이제 이더로 교체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만약에 여기서 제 판단이 잘못돼서 와사비님 의견처럼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장을 제가 잘못 놓쳐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찍고 지금 올라온 상황, 여기다. 여기서 이제 길게 횡보를 하죠. 길게 횡보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이더 물량만 수익을 취해주면 되고, 이더가 만약에 BTC 시장에서 진짜 작년 5월달처럼요 이렇게 치고 가면 이거는 시장 전체가 이제 상승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이더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형 알트코인이 전고점이 이 당시에는 0.036이었는데 0.15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 많이 상승한 거예요. 20배가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때는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물론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는 이제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국면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모니터링을 더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여기 위치다.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이제 설명 드린 것 중에 아마 차트 보시는 분 중에 제가 이제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16년 8월 위치로 보고 있는데 여기 위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저는 그래서 오히려 비트 물량이 더 많잖아요, 이더보다는. 근데 그럼 만약에 이 위치라고 하면 비트 물량을 좀 더 줄여주고 이더 물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의견 있으시면 차트 잘 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써주시면 같이, 그래서 제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좀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비트코인은 지금 일봉에서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조정을 받았는데 나쁜 조정은 아니다.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보시면요, 지금 이 하락세경에서 돌파를 해주고요, 돌파를 해주고 지금 약간 옆으로 누우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역회된 숄더예요. 크게 보면 왼쪽 팔이고요, 왼쪽 어깨, 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때 이렇게 하고 올라갔죠. 그러면 지금도 오른쪽 어깨니까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서 한두 번 더 흔들어 주다가 상승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제 중요한 저항은, 물론 여기 51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51선 내려와서 중간에 이제 51선이 내려오고 있고, 요게 좀 저항으로 작용될 겁니다. 이 4,400달러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이 정도 보시면 이때도 이제 3, 4일 정도 걸렸잖아요. 3, 4일 정도 물론 횡보하는 흐름 보여줄 수 있고, 저항에 막혀서.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제 돌파를 해주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저항은 5,500, 5,700인데 5,700도 또 손기봉님 의견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조정만 주고 7,000달러까지 바로 슈팅을 내줄 수 있다. 네. 그럼 7,000달러까지 슈팅 해주면 아마 이때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이제 많을 걸로 보고 있어요. 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보유자들도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아니면 이때 이제 매도를 먼저 했던 분들은 이 정도 올라오면 나머지 물량들을 다 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더 싼 가격에서 내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추가적으로 갖고 있던 나머지 물량들도 털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제 돌파가 되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이제 더 비싼 가격에 사거나, 비싼 가격에 샀다가 다시 또 눌러줄 때 내가 이제 하락 다시 가나 하고 또 이제 털리는 그런 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이 가격대는 그냥 그거예요. 싼 가격대이기 때문에 계속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작년 말 지금 여기 넘어가서 다시 이제 하락으로 시작할 때 이때도 매도지만 정점을 찍고 빠질 때 이때도 매도 관점인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매도 여기도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더를 비트로 바꾸는 것도 제가 이더를 현금화하는 게 아니라 이더랑 비트랑 교체해서 결국엔 코인을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더리움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웨이브만 제가 이제 봤던 그 관점을 설명을 드리고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메스님이었나요? 보시면 그 제가 웨이브를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양봉 나왔을 때 11일날 12월 11일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4시간 봉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웨이브가 상승을 해주고요. 물론 그 전에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주고 돌파를 하면서 물론 이때도 상승 포인트,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인 겁니다. 매수 포인트였는데 이때 못 들어갔지만 하고 이제 조정했죠. 조정을 하면서 수렴을 했어요. 수렴을 했고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12월 11일 12일날 웨이브가 차트 모양은 좋다. 근데 지금 좀 이때 당시보다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때 이제 잘못 본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일봉에서 웨이브가 이 당시에 120일과 200일이 역배열됐기 때문에 리플처럼 이 역배열된 과정을 풀어주는 그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옆으로 누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날아갔는데 제가 이제 놓친 부분이 뭐였냐면 웨이브가 이제 이때도 보면 2017년 4월달 5월달에도 보면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장기 이평선이 역배열된 상태에서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면서 장기 이평선을 풀어줬어요. 지금도 보시면 일단 웨이브는 작년 12월 BTC 마켓 고점은 넘었어요. 물론 웨이브 전체 BTC 마켓에서 전체 고점은 넘지 못했고요. 일단 작년 12월 고점은 넘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고 보시면 지금 120일과 200일 이평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날 거예요. 골든 크로스가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움직임을 보면 이때부터 다시 이제 재차 상승을 합니다. BTC 마켓에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코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일 이평선도 아직 뭐 깨지 않았기 때문에 웨이브는 흐름은 나쁘진 않는데 일단 만약에 혹시라도 뭐 웨이브 제가 오늘 이제 질문을 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 조정을 줬기 때문에 17년 4월 5월과 같은 위치라고 본다라고 하면 소량으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소량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위치긴 하다. 예, 위치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대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추천해드리지 않고 기존 여러분들 전략대로 가시되 일정 부분 소량 담아볼 수 있는 위치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당시에 웨이브를 좋게 봤냐라고 질문을 해주셔서 이때는 이제 차트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 흐름 중에 수렴하면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수렴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웨이브를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만 뭐 이제 암호화폐랑 직접적인 관련된 기사는 아닌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그 국가부도의 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국가부도의 날에서 허준호가 무슨 이렇게 주전자인가? 무슨 그릇 만드는 그런 양은 그릇인가? 그런 걸 만드는 공장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어음을 받아서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날짜 30년 함께한 숙련 기술자 내분에 정부 눈길 있는지 묻고 싶어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월급 주고 납품비 맞추려고 가족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도 모자라 사채까지 썼습니다. 얼마 전에 개인 파산까지 신청했어요. 최저임금 인상안을 조정하기는커녕 이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킨다니요. 정부는 과연 눈과 귀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직원이 23명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은 30-40년 호흡을 맞춘 6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직원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김씨는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줘야 하는데 그러면 1인당 26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경기 침체로 일감은 줄어 빚만 쌓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부도의 날, 그 영화에서도 이런 일이 그때도 이제 일어나고 있었어요. 실제 먼저 서민들, 그때도 대기업들은
대기업들은 오히려 물론 무너진 대기업도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안 무너진 대기업들도 있었고 서민들이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서민들이 제일 힘들고 자살자들도 가장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 기사를 오늘 보면서 진짜 그 97년도 IMF 당시에 물론 그때 저는 이제 대학생이어서 그때는 뭐 별 이런 경제에 대해서 감흥이 없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게 서서히 이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산시장들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도 버틸 수는 없다. 거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위기가 한 번에 이제 몰아닥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위험이기도 하지만 준비가 되면 기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그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됐으면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2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크리스마스 마무리 잘 하시고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